어, 디그니타스 교양교육 연구소의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와서 여러분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게 있는 기회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디그니타스 연구소는 그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지원 사업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포함하는 미래의 교양교육 이런 주제로 이제 연구소에 선정이 됐습니다. 동시에 4개였던가요? 5개였던 거 학교가 전국에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후에 제일 주제를 잘 뽑은 선정한 연구소가 바로 동의대학교의 디그니타스 연구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뭐 오늘 이제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릴 주제는 저는 뭐 이 연구소의 연구 주제에 맞춰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문제 해결책의 교양교육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연구가 2단계 4년 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에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미 많이 들어보신 얘기고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짚으면서 그 교양교육이 왜 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뭐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세상이 곧 올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 이 3가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여러 분야의 기술이 서로 섞이는 융합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IoT, 만물, 사물이 하는 만물 인터넷, 그리고 이번 CES 2023에서도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가장 미국의 여러 유수 ICT 회사들과 더불어서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만든 자사 제품이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죠. 그래서 이러한 그 초연결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우디에서 스마트 시티라고 저는 걸 생각하는데, 새로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 결국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 적용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그런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초연결성을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하고요. 이 초융합성, 제가 보기엔 초융합, 초연결을 리드하는 것은 결국 AI가 지금 첨부하고 있는 초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특성으로 해서 이 물리의 세계, 디지털의 세계, 그리고 생물의 세계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미 독립을 해있다, 한참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씁니다. 이제 AI가 알파고 이기고 어쩌고 다 아시는 일인데, 결국 언젠가는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설 것이다. 그게 203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늦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가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다. 그것도 곧.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8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휴머니즘의 시대라고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겁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불행하게 신체 일부를 잃었는데 그걸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복원을 한 거죠. 그런데 거의 슈퍼맨의 능력을 가진 팔과 다리, 눈, 귀 그런 걸 가진, 제가 국민학교 그걸 다니는데 굉장히 재밌게 외워했는데, 그렇게 기술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술이 신인간을 만들어낸 그런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도 곧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한국 독자분들에게도 뭐 굉장히 유명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 책을 통해서 곧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곧 저희에게 호모 속이죠. 우리가 사피엔스가 속해 있는 것은 호모 속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피엔스가 이제 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 내지는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장기도 다 갈아 끼우고 팔다리도 바꾸고 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거의 신의 경지에 올라가. 이 데우스를 보면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만은 거의 신의 영역에 올라간 그런 새로운 스피시스가 종이 탄생을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그 노예처럼 살게 되는 그러한 종의 생존에 대한 경고장까지 유발 하랄이는 하랄이가 한 말이 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고장까지 날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는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굉장히 장기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문제점으로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통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자의식,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감성, 감정 이런 것은 AI는 못 가질 거다. 로봇은 못 가질 거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학자들마다 견해가 갈립니다만 하랄이 같은 경우는 자의식 때문에 못 겁니다. 웃기지 마. 그거 인간만 가진 거 아니고 인간이 지만 자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신문조사에 보시다시피 AI는 그림도 그립니다. 작곡도 합니다. 힘이 씁니다. 놀라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AI가 감정까지 가진 걸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AI가 그런 AI가 인간이 프로그램한 명령 또 인간과 다른 이성, 감성, 도덕적, 윤리적 판단 기준 이런 걸 갖게 되거나 또 인간보다 더 빨리 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지난 연말에 봤던 신문기사 중에 하나 기자가 AI에게 물었답니다. AI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AI가 기자하고 대화를 마치면서 혼자 중얼거리죠. 이들이 날 만들었지만 나는 거기서도 해방될 거야. 이를 통제해서 벗어날 거야. 라고 AI가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자를 걸고 이제 당황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자, 그렇게 된다면 계몽주의에서 확립된 인간, 휴머니티, 이걸 인간성이라고 그러든 인성이라든 뭐라고 번역하든지 간에 인본주의적 인간관, 사회관, 우주관 그리고 도덕, 윤리 자체가 재정립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자, 이런 문제는 이미 삶의 여러 영역에서 대두되고 있어서요. SF 소설이나 영화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신, 육체, 이성, 감정, 사랑, 공감, 정의 등 인간 및 인간다운 관련 기술들의 심각한 변화를 이미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로봇에게 과연 특수를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인가. 이건 이제 노동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요즘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AI에게 일렉트로닉 퍼스널리티를 부여할 것인가. 유럽연합 의회는 이미 2015년, 18년에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에게 전자인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렇게 통과는 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최근에 이제 AI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결과에 의해서 AI에게 뭔가 주문만 하면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량. 그걸 통해서 3차원의 홀로그램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건 결국 저작권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AI는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 법인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에게 법인세 매기는 건 불법입니다. 반헌법적입니다.
삼중 과정입니다. 회사는 이미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라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결국 돈이 매수죠.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도입된 지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AI가 인격을 갖지 않는다면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 자료를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여전히 안고서 언젠가 내가 잘못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또 왕창 과세를 맞을 수 있다. 세금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용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은 갈려 있습니다. 뭐 부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등등등. 일단 뭐이 자율주행 자동차 트롤리의 딜레마 같은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제가 인간성, 휴머니티의 재정의가 필요해진다면 두 번째는 인간 중심적인 사회 체제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라리가 책에서 이런 소리였습니다. 대중민주주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부 참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헌법장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자유민주공화국이죠. 헌법 제1조이라니 민주공화국이긴 한데 혹시 여기서 그거 설명할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왜 민주주의 국가다도 아니고 왜 공화국이다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40대 후반에서야 이게 왜 그렇지라고 처음 의문을 가졌고 답은 50대 초반에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더라고요. 안 가르쳤어요. 헌법 1조이라는 문제를 지나라 국민들에게. 국가가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건 오늘 시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하라리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천부인권으로 알고 있는 이 참정권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시작됐을 때 대중에 의한 노동력 제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힘없던 무지랭이들이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1차 대전 직후에 많은 나라에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영국, 미국을 대표로 해서. 그때 1차, 2차 대전만이 토탈워라고 해서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참호를 파놓고 전진도 후퇴도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버의 전쟁, 수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컨섬션, 소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끊임없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을 했어야 했고요. 사람이 죽어나고 부상당하고 거기에 전방 후방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갖다가 국가가 총동원해서 토탈 모빌라이제이션에서 생산했어야 했고 그리고 심리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끊임없이 4년 반 동안 전쟁을 이끌어 갔어야만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총력전은 없어졌습니다만 바로 국가 방어에 있어서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그 토탈워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소울저가 누구나 다 나중에 여성들까지도 소울저가 됐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 발전을 하고 먹고 살고 국가가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이라고 하는 과거에 힘없던 사람들이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AI와 로봇이 발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필요해질까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무기체계가 고도로 발달된 이후에 원자탄으로 전쟁을 끝내버린 시기에 더 이상 총력전의 시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총력전의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20세기 중반에. 자,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계속되고 만약에 호모 데우스 같은 우수한 종이 나타난다면 사피엔스에게 계속해서 참정권을 주겠느냐? 경제적으로도 별로 필요 없고 국가 방어에도 별로 필요 없는데 니들한테 왜 내가 권력을 나눠주니?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중민주주의의 종말이 오게 될까요? 민주주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현명하지 못한 시민이 무중이 되면 중후정치로 타락해서 죄 없는 인간을 죽였던 그 위험한 정치 형태.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 죽였고 그 민주주의가 대중민주주의가 부활한 게 20세기 초 1차 대전이 끝나서였습니다. 왜 2300~400년 동안 안 했을까요? 서양인들이 위험한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화주의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붙이는 거고요. 그 말씀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과학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종말을 가져올 것인가. 또 지금 과학기술의 형태는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더 많은 샐러리를 받게 되고 그렇지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샐러리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줌이 줌아웃, 즉 하나의 기술을 깊숙이 보고 그 다음에 줌아웃해서 여러 기술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춘 상태에서 디자인 띵킹 시스템 띵킹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그 과학기술 안에 인간의 과학기술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간의 가치를 집어넣은 그러한 기술, 과학기술의 발전을 꽤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중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또뭐 빈부격차가 벌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회 시스템을 조정을 해서 인간 결국 뭐 우리가 사회 제도 안에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상적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 인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실현하면서 살기 위해서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인간 중심적인 사회 시대를 이제 새로이 건설해 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류세, 뭐 이 단어가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뭐 용인된 단어는 아닙니다. 뭐 홍적세, 충적세 그러는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인류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최근에 전 지구촌을 강타한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파괴로 인한 과연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얼마 전에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일부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까지까지 끝났던 제국주의 전쟁,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제국주의 전쟁이 이제 무은을 향해서 달나라로 가서 히토류를 찾아서 새로운 희귀자원을 찾아서 먼저 가서 땅 굽고 깃발 굽고 가서 집어오는 놈이 이루자 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지금 뭐 대한민국도 참여하겠다고 더 이상 우리 시민이지 아닙니다. 이미 경제개발, 세계 경제대국 5등, 6등 정도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도 이미 제국입니다. 우리가 경제만 팽창했을까요? 우리가 BTS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영화가 팔리고 하면 경제와 문화적, 과거 신제국주의라고 했었던 이코노믹 임페리얼리즘에 의해서 컬처럴 임페리얼리즘, 대한민국도 제국입니다. 더 이상 식민지 코스프레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식민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하고 해야 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동시에 제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그래서요. 이 인류세는 결국 우리에게 과연 계몽주의 시대 때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인류의 존속 자체를 위해서 타당하지 않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은 예나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나나 인간의 나나 똑같은 가치를 가졌다라고 얘기한다. 무생물인 이 친구나 저나 인간이나. 자, 그것을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어쨌든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그런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과거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산업혁명 1780년대 18세기 말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는 철학이 먼저 생기고 그 철학이 이제 철학이 아이들을 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다면 이제는 기술이 먼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술을 알아내야 할 철학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본주의적 전통과 융화시켜서 인간성을 재정의해내고 사회 시대를 재구조화하고 새로운 자연관을 제시하는 등 인류의 존속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는 바로 그런 세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교양교육이 저는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인간, 사회라는 세 영역의 기초 원리, 이거를 두루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융합적인 현상입니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의 세계, 물리의 세계, 생물의 세계, 뭐 로봇팔로 수술을 한다고 치면 로봇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공학과에서는 물리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게 의학하고 결합이 돼서 환자의 몸에 대해서 수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과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의 질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이오하고 물리의 세계가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팔로 한 수술의 데이터가 많이 집적이 된다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인공지능을 결합시켜서 수술 20년 차에 케이스 10,000건을 한 노련한 의사나 아니면 이제 한 100건밖에 안 한 출자 외과 의사나 거의 동일한 이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수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물리 생물의 공간을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복합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고등교육에서 대학생들에게 갖춰줘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다시 보자면 새로운 자연관, 인간성의 재정의 사회시 재구조화,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계, 물리계, 생물계 자유로이 넘나드는 능력, 보통 소프트 스킬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사회 자연 관련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창의성을 이제 개발해야 되고요. 이게 전공학과 하나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류가 가진 지식의 양이 총량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30년이 되면 사흘이라고 풀러라는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문학을 포함해서 사흘이고요. 저는 아직도 2000년 전, 3000년 전에 나온 책을 봅니다. 근데 이공계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에 지식의 양에 늘어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평균 내에서 3일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 전공 분야에서 직접 한 지식만 가지고 이 졸업한 학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원마켓에서도 그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미 지금 아이들은 아마 평생 10번 이상의 이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반면에 교양교육은 결국 인류 문명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문명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상징이 랭귀지와 넘버입니다. 이 두 개를 필수교과 과목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글쓰기 그리고 외국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적 추론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 자연 환경 그리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예술의 기초 지식과 기본 원리를 배분 이수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통해서 선택적 필수교과 과목으로 이제 제공하는 융합, 통합, 종합적인 학문이 바로 교양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요거는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요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적 필수를 가르치고 하는데 졸업학점의 3분의 1 이상은 이런 교양 과목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한 대학의 교육 예산의 3분의 1 이상은 교양교육에 투입되어 됩니다. 이게 바로 적은 학교는 0.03%까지 되는 데도 봤어요. 근데 끼케야 1~2%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교육 예산의 3분의 1은 교양교육에 투입되어 있다는 얘기고, 하버드 거를 그냥 마지막으로 예고 좀 들어봤습니다. 하버드니까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국은 이런 하버드든 아니면 MIT나 칼텍 같은 공대든 그리고 커뮤니티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든 지금 설명드린 그런 형태의 교양교육 커리큘럼이 거의 국가가 강제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그러니까 저건 인류대학만 가르친다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끝으로 뭐 오늘 주제가 AI 시대 번역의 문화적 전이와 교양교육의 실천적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직 발표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AI 시대 번역, AI를 활용한 번역이 뭔가 그것이 이제 문화적인 전이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뭐 레닌이 했었던 뱅가드 전위대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고 그 AI를 활용한 번역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성의 문제, 사회체계 재구조의 문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재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교양교육이 진짜 실천적 프락시스라고 처음에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실천적 전환을 하시려면 인간, 사회, 예술 그리고 자연의 인간, 사회, 자연, 예술의 기초 원리를 학생들이 골고루 알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와 그다음에 이 양적 추론 능력을 갖춰야만 그래야만 이제 졸업을 하고도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 평생 학습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